안녕하세요. 시읽기 49번째입니다. 나태주 시인 오늘 세 번째로 대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시집, 최근 시집 제비꽃 연정. 여기서 오늘은 멈춰진 시계 외에 8편 읽겠습니다. 여기 8편 했으면 되는데 시읽기가 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마지막입니다. 대단히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시를 나태주 시인이 쓰십니다. 보통 풀꽃 시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봐요. 그리고 또 그의 시가 하도 많이 읽혀서 국민 시인이라는 이름도 붙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분의 시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집에 좀 특별한 대목이 나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설명하는 글도 있고요. 작품론에서 권영민 문학평론가가 이번에 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늘 그 시집에 따라오니까 특이한 건 아닌데, 이 나태주 시인의 딸에 글이 실려 있는 게 좀 특별합니다. 작가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시인 나태주, 이란 제목입니다. 작가론, 이거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뜻이고, 나의 아버지 시인, 나의 아버지 시인 나태주, 이거는 그 특별한 그 관계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 같습니다. 이 문학평론가가 나민의, 맞죠? 문학평론가 나민의 시입니다. 여기에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소제목이 4개 나옵니다. 그 소제목만 읽어드려도 전반적으로 어떤 글인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나는 시인의 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시인의 딸이다. 부럽습니다. 시인의 딸이라니. 여기 아버지가 어쩌다가 시인이 된 게 아니라 소년 시절부터 시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남인의 선생이 어렸을 때도 아버지의 시 작업을 많이 지켜봤을 거고 영향을 받았겠죠. 나는 시인의 딸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막동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막동리. 고향인 것 같습니다. 시골이죠. 나태주 시인이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은퇴하셨습니다. 교장 되기 전에는 뭐 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겠죠. 시골입니다. 막동리인데 아닌가요? 아니면 막동리가 이 나태주 시인의 고향인가? 어딘가? 그 지금 제 오락가락합니다. 그 하여튼 막동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이 나태주 시인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딸이 좀 싫었답니다. 딸이 그 아버지가 자꾸 그 시를 쓰고서 읽어주고 뭐 제목이 어떻니 이러니 물어봐서 좀 귀찮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얘기도 하네요. 그 세 번째가 그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시인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막동리 그 실제 살았던 그 마을 시골 초등학교 교사의 한 가정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아내가 알고 있다. 그 자기 어머니죠. 예. 어머니의 시각으로 뭐 자기 아버지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시인이다. 아버지의 정체성은 시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시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락 두 단락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에 단락 요 두 개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팠다고 합니다. 장례식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하네요. 아주 그 위급한 상태까지 갔다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 설명을 쭉 앞에서 했고요. 그 마지막 두 단락 이렇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강인한 정신력을 나는 물려받지 못했다. 초저녁에 쪽잠을 자고 한밤에 일어나 새벽까지 일하는 열정, 수술 후 피가 흐르는 복대를 갈아가며 안진뱅이 책상에 앉아 있던 집념, 시를 쓰지 못하면 죽어버리겠다는 오기, 나는 그것을 보았을 뿐 담을 수는 없었다. 쓰다 보니 나는 아버지에 대해 퍽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싶다. 아마 오늘 해가 지고 내일 해가 뜰 때까지도 나는 지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 글을 다 쓰고 보니 나는 나태주 시인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구나 싶다. 되돌아보면 사실 딸로서의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는 말도 마음의 간단한 한 문장뿐이다. 내 아버지 나태주는 온통 시인이다. 시인의 홀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을 시의 제목은 툭입니다. 좀 특이한 제목이네요. 투명하게 빛 바랜 낙엽 한 장 툭 떨어져 내렸다. 가볍고 가벼운 비상, 지상에서의 날들 100년. 내게는 늘 말이 없던 아버지. 그 이름 김기평. 100세에 돌아가신 어떤 은사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김기평을 아버지라고 이름 붙였으나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낙엽 한 장 툭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투명하게 빛 바랜, 이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빛이 바랬으면 투명하지 않는데, 투명하게 빛 바랜 모습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낙엽 한 장 툭 떨어졌다. 가볍고 가벼운 비상, 날아다니는 비상, 나른다는 겁니다. 이제 몸이 낙엽처럼 가볍게 떨어지고 낙엽 한 장 툭. 전 낙엽 한 장 툭인데 제 머릿속에는 엽서 한 장 툭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왜 그러죠? 이상하네.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무고장 한 장 날라온 거를 뜻하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낙엽 한 장 툭. 음. 두 번째, 멈춰진 시계. 서로가 바라본 순간,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한 순간, 손을 맞잡은 순간, 볼을 마주댄 순간, 앉기도 한 순간, 끝내 키스를 한 순간. 너무나 소중해서 기념하고 싶어서 그대로 멈추기를 바랐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은 박제된 시간, 한결같이 멈춰버린 시계들. 좀 형이상학적인 느낌도 줘요. 앞부분에서 설명된 거는, 어, 젊은 시절 첫 번 키스 혹은 입맞춤의 순간을 리얼하게 묘사한 겁니다. 끝내 키스를 한 순간, 입맞춤 한 순간,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분의 시 분위기상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서 지금 생생하지가 않습니다. 박제된 시간이에요. 박제된 시간은 멈춰버린 시계와 똑같은 의미겠죠. 젊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아주 특별한 느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생하게 묘사하긴 했어요. 근데 꼭 남녀의 관계만 저런 건 아닙니다. 이분이 풀립과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 풀립을 저렇게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저런 어, 느낌으로 대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또 풀립이 아니라 어, 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비약 어, 쪽으로 설명을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말했다. 바람이 말했다.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안아주더라도 오래, 오래 안아줄게요. 그냥 당신은 눈 감고 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꿈꾸는 마음이면 돼요. 먼 나라를 가슴에 안기 바래요. 알지 못할 들판과 골목길을 서성이기 바래요. 그리곤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면 속삭였다. 이젠 속상해하지 말아요.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옆에 있더라도 오래, 오래 옆에 있어 줄게요. 나태주 시인에게 바람은 구원자입니다. 바람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도반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바람이 자기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네, 저런 느낌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세상이 정말 따뜻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아줄게. 오래 안아줄게. 이런 거죠. 세 번째 연 보십시오. 먼 나라를 가슴에 안기 바래요. 먼 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이 가까운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것을 그 먼 나라에서 느낄 수 있겠죠. 그 먼 나라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할 들판과 골목길을. 그리고 또 쿨하게 잊어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람으로 여기 바람이라고 언급된 그 어떤 대상, 그건 꼭 바람일 필요는 없죠.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짚은 거지만 저 바람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들은 시를 자기 연인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신으로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언어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경험이니까 그거는 신비로운 겁니다. 그, 시 세계 속에 편안하게 안겨 있는 거죠. 헤이데거는 어떤 그 시 해설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책에서 시 해설집이 아니라 다른 데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인이란 존재의 간수자다. 존재, 자연 간수자다. 그러니까 바람이 자기 옆에서 오래 머물면서 자기를 안아준다는 음,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언어로 알려주잖아요. 저런 상태는 존재의 능력인 거죠. 숨어 있다가 시인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바로 존재입니다. 뭐 제가 하이데거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100% 이렇다 확신을 갖고 말하기는 힘드나 그냥 알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 하이데거가 그 시인을 존재 간수자라고 말했다는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한 겁니다. 부러운 거죠. 이 시인들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 시인들은 마치 그 구약의 선지자들하고도 비슷합니다. 딱새네. 딱새라고 있습니다. 참새과에 속해 있죠? 근데 그 텃새인데 가장 평범한 새죠. 딱새네. 오늘은 비가 오는 날, 한마 밑에 새끼친 딱새네 소리가 없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미새가 먹이 나르고 새끼 새들 울음소리 들렸는데 슬그머니 걱정. 어미새가 어찌 된 것일까? 새끼 새가 아픈 것일까?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비 오는 날이니 모자가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니 오늘은 어미새도 새끼새도 둥지에서 콜콜 낮잠이나 자고 있겠지. 딱새 한번 보셨습니까? 시골의 삶을 많이 봅니다. 저도 거의 매일 보죠. 새끼치는 때가 되면, 새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바로 경계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딱새들이 많이 삽니다.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날아다니죠. 정말 멋집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그 대나무 숲속 사이를 헤치면서 그, 그 뭐라고 하나요? 중국 영화, 무협 영화에 그 기술이 높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새들이 납니다. 딱새 아주 평범한 새인데 그 새에 관심을 나태주 시인이 저렇게 보입니다. 근데 딱새라고 얘기했지만 모두 인간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왜 오늘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 아침의 부탁. 기억 속에 더 많이는 느낌 속에서 서로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 생각해 준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더구나 바쁜 아침 시간 출근하면서 보내온 소식. 오늘도 잘 보내세요. 그 말은 나도 잘 견딜 테니 당신도 잘 견디라는 부탁. 기억과 느낌이 앞 대목에 나오네요. 이 느낌이 옛날에는 이 기억은 정말 확실한 거고, 근데 느낌은 그것에 반해서 확실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 느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지, 느낌을 갖고 말하면 되나? 그런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라는 말을 붙이기도 민망스러운 나이가 됐습니다. 한 50대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70세가 가까이 올 때는 이미 들어버렸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음, 옛날에 비해서는 뭐 나이 좀 나이를 더 젊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는데 이 나이도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더 젊게 사는 건 분명하죠. 근데 개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개인 차이가 상당합니다. 신앙도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젊어서부터 구도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신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근데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정체되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정체돼 있고 나이만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정체가 아니라 후퇴하는 거죠. 세상 경험과 노하우는 많아지는데 신앙은 별로 높아지지 않으니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나이, 신앙도 그렇고, 삶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쭉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게 상당한 기간, 그, 어, 정신적인, 육체적인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또 굉장히 빨리, 예, 노화돼 버리고 말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점점 더 다시 나이가 들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도 느낌으로 남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성경에도 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초기독교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땠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긴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늘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느낌으로 남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친구라도 좋고, 옛날 애인이라도 좋고, 헤어진 연인이라도 좋고, 근데 모든 기억이 다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느낌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냥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더 가까워지면서 구체적인 것은 다 이제 소실점처럼 기차 타고 가다가 저쪽 바라보면 저무릎만 남잖아요.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망각되고 기억할 수가 없죠. 느낌만 좀 아름답게 풍성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말이 길었네요. 이분이 기억과 느낌 그걸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실을 썼기에 생각이 난 겁니다. 서로 잊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억보다도 느낌 속에서 서로 잊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 생각해 준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가. 이분이 자주 쓰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고맙고 감사하고 또 뭐가 있죠? 미안하고. 고마운 거나 감사한 거는 똑같은 뜻인데 이거는. 이것은 이분의 쓰는 용어로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리고 미안한 일인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출근하면서 보내온 소식 잘 보내세요. 하루 그 말은 나도 잘 견딜 테니 잘 견디라는 부탁. 삶을 어떤 면에서 견디는 거죠. 자, 됐고 옛 장항역에서 젊어서의 고향은 절망스러웠지만 늙어서의 고향은 예스럽다. 그래도 아는 얼굴 몇, 이름이라도 기억해주는 사람이라도 몇 있어서 고향은 쉽게 발길 돌리지 못하는 곳. 마음이라도 놓고 돌아가련다.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눈시울 붉힌다. 아, 저분 고향에 장악력이 있었나 보죠. 젊어서의 고향이 절망스러운 일은 절망스러웠다는 거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렸을 때 그건 이제 생각하기 싫다는 거죠. 뭐 좋은 기억은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 다 따뜻한 그 마음들이 있어서 좋긴 했으나 정말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요. 늙어서의 고향은 비애스럽다. 절망스러운 건 이해가 되죠. 젊었을 땐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지 않겠죠. 늙어서의 고향은 비애스럽다. 비애. 예. 슬픈 마음인 거죠. 애잔하고 그런 마음, 비애스럽다.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아 있으니 자기 인생이 다 갔다는 거를 실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애스럽다. 이 나태주 시인은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 고향이 그에게는 비애스러운 고향입니다.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는 고향입니다. 예, 이런 고향이 있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그 고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옛날엔 많이 했고, 뭐 이제야 뭐 안 된다, 이제 안 되니까 생각을 하지 않긴 합니다만,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물고기 잡던 곳, 겨울철에 예, 저수지에 가서 썰매 타던 곳, 불장난 하던 곳,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 싸움 하던 그러한 곳, 어, 뭐예요? 돌이나 밀, 아니 콩 이런 것들을 남의 집, 남의 밭에 가 있는 걸 뜯어다가 이제 불에 태워서 먹고 하던 그러한 곳. 봄 되면 칙해러 다니고, 가을이면 밤 따라 다니고 그러한 곳이요. 천호동인데 남한산성 밑에까지 걸어서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고향은, 선호동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 고향이 없는 거죠. 어렸을 때 놀던 기억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살릴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분은 지혜스럽고 눈시울을 붉힌다고 하더라도 고향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고향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돌진 근대주의라고 하잖아요. 너무 빨리 모든 게 변해서 이게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할 수 없죠. 저문 날 오늘도 하루 충분히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었다. 이 다음 날 내가 지구를 떠나는 날에도 그것이 제일로 마음이 아플 것이다. 음, 하루하루의 삶, 거기에 충실한 것. 충분히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루가 갔다. 그래서 너는 누굴까요? 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겠죠. 시인이 생각한 너가 또 따로 있을지도 모르고요. 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자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렇죠. 다음, 몇 달. 잘 있는 거야? 응, 나도 잘 있어. 당분간은 그냥 버틸 것 같아. 그쪽도 부디 그러길 바래. 짧은 시입니다. 몇 달 만에 그 소식이 오가는 것 같아요. 전화인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있는 거야? 응, 나도 잘 있어. 당분간은 그냥 버틸 것 같아. 그쪽도 부디 그러길 바래. 이분의 시에 종종 나오는 그 표현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버텨낸다는 겁니다. 60대 중반에, 초반인가 중반인가 거의 생사의 가름길까지 갈 정도로 아프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인간 실존 자체가 버텨내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버텨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존 자체는 버텨내야 됩니다. 이게 늘 뭐 술 취한 듯이 아니면 뭐 복권에 당첨된 듯이 아니면 뭐 손자를 보았듯이 아니 새 집에 들어갔듯이 즐겁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다 그거는 밋밋해져 버려요. 삶은 견디고 버텨내야 합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여기서 겉으로 표현된 것만 보면 직접 어떤 사람 대상, 딸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전화 통화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그 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이 여기 녹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비교적 긴 시네요. 이분의 시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새벽꿈. 둘이서 함께 서울의 어느 가게였던가 보.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가 수박을 사려고 했던가 보. 이것저것 고르고 있다가 마주 앉았던 자리에 문득 돌아보니 윤효 시인 모습 보이지 않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해찰 부리고 혹이 부려 윤효 시인이 먼저 자리를 떴지 싶어. 어쩌나 윤효 시인 서울 집으로 찾아가 사과하고 예전처럼 생각해달라고 사정해야지. 힘들게 찾아가다가 그만 꿈을 깼지 뭡니까? 아,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이어서 얼마나 천만 다행인가. 가슴 쓸어내린 새벽이 있었답니다. 꿈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엮었습니다. 윤효 시인하고 가까웠는가 보군요. 꿈에 나타날 정도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머리에 훤하게 그려집니다. 여기 해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해찰 부리고 그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가게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술집인가 아니면 동네 마트인가 아니면 맥주라도 한잔 할 땐가 어떤가 하여튼 그 꿈이니까 그걸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이제 윤효 시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꿈속에도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네요. 너무 해찰 부리고 이것저것 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그 술 취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술 안 취해도 사실은 정신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혹이 부려. 혹이. 뭐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떠벌리는 태도죠. 혹이 부린다.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윤희 시인이 먼저 자리를 떴나 그래서 아주 걱정이 돼서 찾아가다가 잠에서 깼다. 네.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이긴 한데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꿈.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꿈일지 모르죠. 지나면 다 꿈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절절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다 꿈과 겹쳐요. 꿈꾼 거하고 현실하고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꿈,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구분은 안 되죠. 시간이 갈수록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남습니다. 천만다행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많죠. 가슴 쓸어내린 새벽이 있었다. 이렇게 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에 세 번 걸쳐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